한국이 상상도 못한 침묵을 지키던 날, 동아시아의 공기가 무겁게 뒤틀렸다. 2025년 10월 오전 9시 도쿄 총리관저로 들어선 다카이치 사나나 일본 총리를 향해 100여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원고를 내려놓은 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잠시의 정적 후 그녀의 입이 열렸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단호한 목소리는 회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선을 원고에서 떼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의 속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 땅입니다. 순간 회견장은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긴장으로 가득 찼다. NHK는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CNN과 BBC는 즉시 속보로 내보내며 전 세계를 흔들었다. 나는 그 시각 워싱턴 밤 8시 미국 국방연구소 지하 회의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에단 블랙우드. 동부가 안보 수석 분석관으로 지난 20년 동안 이 지역을 분석해 왔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한국에 대해 뚜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서 드러난 혼란스러운 대응, 2012년 독도 상륙 이후의 감정적인 언사, 2019년 지소미아 혼란 속에서의 즉흥적 결정, 이 모든 사건을 보며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한국은 감정적이며 전략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미국 의존적이라고 믿었다. 반면 일본은 성숙하고 예측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평가해왔다. 회의실 스크린 속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기자회견이 끝난 순간 모든 분석관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달리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동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서막이었다. 72시간 뒤 한국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심한 기술과 1400년에 걸친 기록을 공개하며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 일본의 입장에서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술과 역사를 무기로 일본의 도발에 응수한 한국.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한국이 동북아의 판도를 뒤집은 순간 이제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재상사인 로버트 스틸러 소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죠. 이번엔 일본이 제대로 준비한 것 같군. 한국은 어떻게 나올까 제 옆자리에 앉은 마크 제임스 대령이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뻔하죠. 감정적으로 폭발하겠죠. 항상 그래 왔잖아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아무 성명도 올라오지 않았죠. 24시간째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CNN 앵커가 화면에 나와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이례적인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국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적었죠. 한국은 논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3리적 시간째 되던 날 오후 저는 또 다른 긴급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부 CIA 분석관 태평양 사령부 연락까지 모였죠. 회의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독도 분쟁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정리. 젊은 국무부 분석관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의 이름은 제이슨. 30대 초반의 촉망받는 인재였죠. 실례지만 솔직히 독도는 일본 땅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저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변했습니다.
15명 중 8명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역사적 근거만 보면 일본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내부조차 일본 편으로 기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죠. 한국은 항상 논리보다 감정을 앞서니까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죠. 그런데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긴급 발표를 했어요. 한국 공군 특수비행 팀 블랙 이글스의 일본 상공 경유와 금유를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유는 외교적 긴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 분위기는 조롱으로 가득했어요. 마크 대령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죠. 한국이 무시당해도 제대로 대응 못하네. 역시 힘이 없어.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었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 부재 확인됨.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한국은 패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72시간째 되던 날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긴급 알림이었죠. 한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죠.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협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감정적 비난도 강경한 위협도 격앙된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한 줄의 차분한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협정 검토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1시간 뒤 NHK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새벽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켰죠. 관방장관이 단상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의 협정 검토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일본이 패닉 상태라는 것을요. 한국의 단 한 줄이 일본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죠. 뭔가 잘못됐다. 저 단어 선택이 계산된 거라면 저는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계속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협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일본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크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단,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국이 왜 저렇게 조용하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20년간 제가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죠. 그리고 그 침묵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이 자꾸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독도 사실 일본 땅 아닙니까? 그때 저는 확신했죠.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한국 국방부의 단 한 줄 발표가 나온 지 6여 시간 뒤 일본 방위성 상황실에서 첫 번째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이 한일 해상수색 구조 합동훈련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참모가 보고서를 내던졌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취소라니 무슨 소립니까? 다음 주 훈련인데 한국 측이 30분 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상호 신뢰 기반 재검토 중이라고만 상황실이 술렁이었어요. 하지만 일본 방위성 장관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국의 일방적 조치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독자적으로 해역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직 한국의 조치를 가볍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NHK는 방위성 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어요. 일본 독자 감시 체계로 대응. 일본 언론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논조였죠. 하지만 12시간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시각 오후 3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에서 긴급 전송된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죠. 일본동의 감시 능력 손실 추정치 47%.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운용하는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 위성 연동 데이터, 실시간 해류 분석 정보. 일본은 이 모든 것을 한국과 공유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발짝 물러서자 동해 북부에 구멍이 뚫린 거죠. 미 해군 분석관 제임스 대령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한국 기술 없이는 동해 북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죠. 일본의 동해 의존 구조.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한국이 계산한 거였을까? 아니면 우연일까? 제 옆자리 마크 대령이 말했어요. 일본이 뭔가 대책을 내놓겠지. 일본이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도쿄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겁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잠에서 깨어 노트북을 켰죠. 화면 속 관방장관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훈련 취소에 대해 일본 정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희망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화 재개요. 어제는 독자 대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시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관방장관이 말을 더듬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 생각보다 심각한 건가 뒤야 다음날 아침 일본 언론이 돌변했습니다. NHK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어요. 동해 감시망 공백 위기. 요미리 신문 1일면 톱 기사는 외교 실패의 그림자였죠. 일본 SNS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거야?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총리가 이것도 모르고 도발한 거야? 하지만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네는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국회에서 연설했죠. 저희는 한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은 아직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제 상사 스틸러 소장이 화면을 보며 말했죠.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군, 한국이 밀릴 수도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버티면 한국이 먼저 꺾일 수도 있다.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힘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판도를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움직인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입을 열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말의 무게는 달랐죠.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도발이 동북아 안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중국이 일본을 직접 비판한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요. 마크 대령이 중얼거렸죠. 중국이 왜 개입하는 거야? 이건 한일 문제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뒤 중국 관광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여행 자제 권고였죠. 이유는 지역 정세 불안정이었습니다. 도쿄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항공주가 급락했고 관광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죠. 일본 경제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은 일본 관광 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경제 언론이 긴급 기사를 쏟아냈어요. 중국 보복 시작됐나? 관광산업 비상 증시 패닉. 저는 그날 저녁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가 모두 모였죠.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어요. CI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분석했는데 정확히 일본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해요. 국무부 차관보가 반박했죠. 하지만 한국이 중국까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정말 계산한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스틸러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애단자네는 어떻게 보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한국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스틸러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추가 성명도 강경 발언도 없었죠.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이 움직이고 미국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계산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일본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아시아 안보의회가 소집된 건 한국의 협정 검토 발표 5일 뒤였습니다. 싱가포르 국제회의장 로비는 각국 대표단으로 분배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주요국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어요. 독도 역사적 법적 근거 검토. 저는 미국 대표단 자격으로 회의장 3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마크 대령과 국무부 차관부가 앉았죠. 회의장 천장은 높았고 200석 규모의 좌석이 빼곡했습니다. 오전 9시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5명이었어요. 그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죠. 손에는 두툼한 자료집을 들고 있었고 보조 인력 3명이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대령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완전 무장하고 왔네. 저 장비 좀 봐. 국무부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일본이 이번엔 제대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본 수석대표 아오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중반 외무성 출신의 베테랑이었죠. 그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켰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일본 정부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죠. 스크린에 일본 국기가 떠올랐습니다. 아오키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17세기 일본 고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고색 창연한 지도가 나타났죠. 아오키가 레이저 포인터로 서화를 가리켰어요. 1667년 은주시청 합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죠. 1905년 시마네 현고시 40호.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편입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계속 떠올랐어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미국 국무부 문서 19세기, 유럽 지도, 아오키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30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자료를 제시했죠.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발표는 인상적이었어요. 체계적이었고 자료도 방대했죠. 아오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역사적 법적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명백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죠.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필리핀 대표도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마크 대령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 한국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일본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본 측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어요. 7명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걸어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터도 화려한 자료집도 없었어요. 단지 얇은 책자 한 권씩만 들고 있었죠. 국무부 차관보가 미관을 찔렀습니다.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본 대표단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오키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국 수석 대표 장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무게가 있었죠. 장도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켜지 않았어요. 대신 책자 한 권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한국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들렸어요. 회의장이 술렁이었죠. 장도연은 책자를 펼쳤습니다. 삼국사기 서기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킨 기록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PPT도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자를 들고 읽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질이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도연은 첫 번째 책자를 내려놓고 두 번째를 들었습니다. 안용복 진술서 19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죠. 세 번째 책자, 네 번째 책자 문서가 계속 나왔습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1900년 독도를 울릉군에 편입한 공식 기록입니다. 스카핀, 육신치로,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문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장도연의 설명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치밀했죠. 각 문서의 날짜, 출처, 법적 의미가 정확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죠.
장도연은 쉬지 않고 문서를 제시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죠. 싱가포르 대표가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 대표도 자세를 고쳐 앉았죠. 장도연이 첫 번째 문서를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죠.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야 할 문서입니다. 하지만 방금 30분간의 발표에서의 문서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오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급히 자료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일본 대표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장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127건의 문서는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날짜가 정확하며 법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는 책자들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독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죠. 장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차분할 뿐이었죠. 의장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국무부 차관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이건 일본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CIA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일본 대표단이 급히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아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죠. 태정관 지령을 왜 빼먹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 바로 그때 복도에 있던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일본 대표단 한 명이었죠. 그가 통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지금 생방송이라고요? 그는 급히 아오키에게 달려갔습니다. 뭔가 속삭였죠. 아오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NHK 홈페이지에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전직 해상자위대 막장 사토민노 생방송 긴급 인터뷰 중을 클릭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NHK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제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정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겁니까? 사토민노르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망은 우리가 상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압도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죠.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말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앵커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총리의 독도 발언은 사토민노가 끊어서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하의 행위입니다. 방위성 보고서가 총리실에 전달됐으나 총리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저는 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복도에 있던 각국 대표들이 몰려들었죠. 모두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사토민노르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총리는 일본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복도가 술렁이었어요.
일본 자위대가 자기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일본 대표단을 바라봤습니다. 아오키는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시아 의회에서 논리적으로 패배한 일본은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회의 종료 6여 시간 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다카이치 산나의 총리가 단상에 올랐죠. 그녀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자료 공개는 왜곡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처음에는 발언을 띄워주려 했어요. 총리 강령 입장, 재확인 캐시마 주권 포기 안에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크 대령이 화면을 보며 말했죠. 일본이 끝까지 버티는군. 한국이 밀릴 수도 있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이 정치적으로 강하게 나오면 분위기가 다시 바뀔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소집한 겁니다. 오전 10시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 김세준 해군 중령이 단상에 올랐어요. 47세 근엄한 얼굴의 군인이었죠. 저는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미국 국방부 분석관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김세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죠. 뒤쪽 스크린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지도가 아니었죠. 화면은 3D로 구현되어 떠 있었고 해역이 마치 군사 전략 게임처럼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독도 통합 감시 시스템입니다. 김세준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화면에서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수면 수준 공중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가 자동으로 식별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미 해군 대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게 실시간이라고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독도에서 북동쪽 27km 지점에 빨간 점 하나가 떠 있었죠. 김세준이 말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한 척이 있습니다. 화면에 함정 정보가 떠올랐어요. 함명 톤수 속도 방향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제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해군 시스템보다 정교한데. 김세준이 화면을 다시 바꿨습니다. 이번엔 수중이었어요. 파란색 그리드가 바닷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수중 음향 감지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초록색 레이더망이 공중을 뒤덮고 있었죠. 공중 감시 레이더입니다. 항공기 드론 미사일까지 탐지합니다. 김세준이 세 화면을 동시에 띄웠어요. 수면 수중 공중이 하나의 화면에 겹쳐졌습니다. 3층 구조였죠. 이 세 시스템이 통합 운영됩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3중 통합 감시 시스템.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수준. 국방부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죠. 저건 국가급 시스템이 아니야. 그 이상이야. 김세준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 또 다른 빨간 점이 나타났어요.
현재 일본 함정 두 척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함정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죠. 실명이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구축함 두 척의 위치가 정확히 공개된 겁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도쿄 주재 CIA 요원이었죠. 애단 일본이 난리 났어. 지금 NHK에서 긴급 속보 나가고 있어. 저는 노트북으로 NHK를 켰습니다. 일본 스튜디오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이 우리 함정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게 사실입니까? 군사 전문가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브리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세준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필요시 시스템은 SLBM 체계와 연동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국방부 차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SLBM 연동이라고. 이건 동해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미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독도만 방어하는 게 아니야. 동해 전체의 재권을 장악하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72시간 침묵하면서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죠. 완벽한 통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싱가포르에서였습니다. 애단 아시아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숨기고 있었다니. 도쿄에서도 전화가 왔죠. 일본 방위성이 비상회의 중이야. 완전히 공황 상태야. 스틸러 소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애단 긴급 보고서 올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보겠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20년간 제가 분석해온 한국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죠.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미국의 실수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일본 방위성에서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제목은 독도 감시 시스템 분석 보고서였어요. 작성 날짜는 3개월 전이었죠.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능력은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음. 군사적 대응 불가능.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총리실 전달됨 검토되지 않음.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총리가 알고도 숨겼다고. 왜 거짓말을 했나 우리가 한국한테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저는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정한 제목은 이것이었죠. 한국의 전략적 우위 재평가 기술, 기록 품격의 3단 승리.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자에 기대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 공개 300일 시간 뒤 베이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겁니다. 오후 3시 베이징 외교부 청사 장하오 부부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59세 동아시아 담당 베테랑 외교관이었죠. 그의 얼굴은 항상 무표정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켜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CIA 중국 담당 분석관이 앉아 있었죠. 중국이 왜 개입하는 거지 한일 문제잖아. 장하오 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도발이 동아시아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말의 무게는 달랐죠. 중국은 일본의 최근 행동을 지역 불안정 요소로 간주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장하오준이 말을 이었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에 대한 자제를 권고합니다. CIA 분석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경제 제재야. 중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어. 1시간 뒤 중국 관광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행 단체 관광 전면 중단 항공편 신규 예약 제한 젓는 그 내용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도쿄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주가 15% 급락했고 관광 관련 주식이 일제히 하한가를 쳤어요. 일본 경제 뉴스가 긴급 속보를 쏟아냈죠. 중국 보복 본격화 관광산업 붕괴 위기 증시 패닉. 저는 도쿄 주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 난리야?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 경제계가 완전히 뒤집혔어. 다음 날 아침 일본 경제계가 움직였습니다. 도요타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 ANA 사장, JEL 사장 일본 최대 기업 CEO 12명이 총리실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겁니다. 오후 2시 총리관저 회의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있었어요. 도요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 해도 수출이 40% 감소했습니다.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어서 말했죠. 관광산업이 붕괴 직전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 전체가 위험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강경했다고 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권 문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AN 사장이 책상을 쳤다고 했습니다. 양보가 아닙니다. 총리님의 경솔한 발언이 일본 경제의 심장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죠. 경제계 인사들이 총리 관저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노트에 적었어요. 일본 경제계 총리의 사실상 반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이 움직인 겁니다. 다음 날 오전 타이베이 국방부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눈을 의심했죠. 일본의 최근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요소입니다. 대만은 한국의 심리적 대응을 지지합니다. 마크 대령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만이 일본을 비판했다고. 이건 전례가 없는데.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어요. 역사적 기록을 존중하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입니다. 한국은 기록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외교는 순식간에 고립됐죠. 중국, 대만, 한국, 그리고 미국마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국무부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차관, 국방부 부장관, CIA 국장이 모두 모였어요. CIA 국장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경제계는 반발하고 여당은 분열하고 국민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반면 한국은 침착합니다. 추가 도발도 감정적 발언도 없습니다. 모든 대응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에서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죠.
미국, 일본을 위험 요소로 공식 판단. 스틸러 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애단잔의 의견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감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 기준은 한국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제 말에 집중했어요. 스틸러 소장이 한숨을 쉬었죠. 20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군. 그날 밤 도쿄에서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민당 중진 의원 사샤이 7명이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의제는 총리 불신임한 검토였어요. 내부 소식통이 전한 회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중진 의원이 말했다고 했어요. 독도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일본의 국가 신뢰도를 박살냈습니다. 다른 의원이 이어서 말했죠.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고립됐고 국민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까? 불신이 찬성 여론이 사실 7%까지 올라왔다고 해야 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조차 총리를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폭풍이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의 붕괴를 촉발한 것은 한국이 아니다. 일본 자신의 오만이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에 기댔어요.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NHK 스튜디오가 긴장으로 가득 찬 건 그날 저녁 8시였습니다. 전직 해상자 위대장교 사토 민노루가 다시 스튜디오에 들어왔을 때 현장 스태프들이 술렁이었어요. 72세의 노인은 이번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앵커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사토민노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지난 인터뷰 이후 제게 협박 전화가 300통 넘게 왔습니다. 매국노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가 서류를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제목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어요. 한국 독도 감시 시스템 분석 보고서 극비. 앵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입수하신 겁니까? 사토 미노루가 서류를 펼쳤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죠. 작성 날짜는 3개월 전입니다.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독도 감시 기술은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으며 수중 수상공 중 통합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 해상자 위대의 군사적 대응은 불가능하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맨의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죠. 사토 미노루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총리실 전달 완료. 2025년 1월 17일.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총리는 이 보고서를 받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대신 국민 여러분께 독도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앵커가 말을 잃었어요. 사토민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40년간 일본 해역을 지켰습니다. 제 부하 중 3명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고 카메라 잇에서 앞에서 개표해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화면이 암전됐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마크 대령이 중얼거렸죠. 이건 정권이 날아가겠는데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서울, 베이징, 싱가포르 전 세계에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일본 SNS를 켰습니다. 화면이 폭발하고 있었죠. 총리가 알고도 숨겼다. 방위성 보고서 지금 당장 전부 공개하라. 이건 국민 기만이다. 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30분 뒤 NHK가 또 다른 긴급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전직 외무성 차관 오쿠모라 레이지였어요. 68세의 노인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앵커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차관님, 한국이 공개한 110건 문서에 대해 외무성은 알고 있었습니까? 오쿠모라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이었죠. 앵커가 되물었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오쿠모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결되어 떠 있었어요. 1877년 태정관 지령 안용북 진술서 해차핀 제측 7호 한국이 공개한 핵심 문서들을 외무성은 이미 1990년대부터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냈었죠. 외무성 내부 보고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록 자료가 법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다. 이게 우리의 공식 판단이었습니다.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오쿠모라가 카메라를 피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외교관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일본은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도 그 공범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태평양 건너편은 지옥이었죠.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도쿄 주재 동료였어요. 해단, 지금 도쿄 거리 나와봐. 완전 난리야. 저는 노트북으로 일본 뉴스를 켰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시부야 교차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주쿠 로퐁이 긴자 도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죠. 한 시민이 카메라 앞에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속았다고. 정부는 진실을 알고도 숨겼어. 다른 시민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록을 냈다. 일본은 거짓을 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지만 시위대를 막을 수 없었죠. 여론조사 속보가 떴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 불신임 찬성 68%. 저는 그날 밤 늦게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긴급 호출됐습니다. NSC 회의였어요. 대통령 국가안 보좌관이 회의를 열었죠. 동부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CIA 국장이 화면을 띄웠어요. 일본은 지금 통제불능입니다. 정권 붕괴의 가능성 90%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마디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국가안 보좌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동북아 안정의 기준은 한국입니다. 오늘부로 전략 우선순위를 한국으로 전환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70년 전 예시, 70년 만에 대전환.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교부 장도현이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죠. 독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데 소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미국 NSC 비상소집이 떨어진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도 못하고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국무부 차관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쿄 주재대사가 긴급 전문 보냈어. 일본이 통제 불능이래.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좌관,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CIA 국장,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미국 안보라인 전체가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도쿄의 시위 현장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죠. 불타는 차량 쏟아지는 군중 막아서는 경찰. 국가안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48시간 내에 미국의 입장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과대평가했습니다. CIA 국장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CIA가 72시간 동안 긴급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127문서는 모두 검증 완료. 법적 신뢰성, 국제법, 적합성, 역사적 일관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압도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어서 말했죠. 한국의 독도 감시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해군도의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의 3중 감시망이 떠올랐죠. SLBM 연동까지 가능하다면 한국은 동해 전체의 재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방어가 아닙니다. 완벽한 통제입니다. 국무부 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을 지키는데 소리칠 필요는 없다. 이 한 문장입니다. 품격까지 완벽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가안보좌관이 일어났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죠. 동북아 안정의 기준점은 일본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오늘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심축을 한국으로 이동합니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70년 만의 대전환입니다. 국가안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합니다. 일본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술렁이었죠. 저는 노트에 그 순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 동아시아 전략 대전환. 제 손이 떨렸어요. 스틸러 소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애단 오후 2시에 국무부 대외의실에서 브리핑해. 자네가 이 모든 걸 설명해야 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어요. 2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브리핑이었죠. 바로 그 시각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관적 기자 회견장 다카이치가 단상에 올랐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죠. 한국의 군사적 과실을 일본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총리님, 방위성 보고서를 읽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기자가 이어서 물었죠.
외무성도 한국 문서를 알고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기27건 문서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중국과 대만까지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이 있습니까? 국민 지지율 7%인데 어떻게 국정을 이끌 겁니까? 다카이치의 입이 떨렸어요.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단상을 내려갔어요. 일본 NHK 앵커가 말했습니다. 총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퇴장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일본 국회가 폭발했습니다. 자민당 긴급의원총회에 200명이 넘는 의원이 모였어요. 당중진이 단상에 올라 소리쳤죠. 독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가 국가 신뢰도를 박살했습니다. 다른 의원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는 고립됐고 국민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게 리더십입니까? 한 여성 의원이 울먹였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국민을 속였습니다. 외무성도 방위성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신입니다. 의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총리 불신임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진행됐어요. 결과가 스크린에 떠올랐죠? 찬성 143표, 반대 67표.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회의장이 순렁이었어요. 일본 역사상 현직 총리가 당내부 불신임으로 무너진 첫 사례였죠. 저는 워싱턴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크 대령이 중얼거렸어요. 일본 정권이 완전히 붕괴됐어. 오후 2시 국무부 대외의실 150명이 넘는 분석관과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저는 20년간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총알을 대신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일본의 거짓을 침묵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시대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동북아에서 우리가 먼저 전화해야 할 나라는 이제 한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깊이 숨을 쉬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역사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인 건 일본 불신임안 가결 12시간 뒤였습니다. 새벽 6시 제 휴대가 울렸어요. 스틸러 소장이었죠. 에단,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 참석한다. 브리핑룸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장관뿐 아니라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까지 모여 있었어요. 국가안보장관이 두툼한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21세기 동아시아 안정과 협력 전략 최고 기밀.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에단, 이 문서의 핵심 문장을 자네가 썼어. 자네가 브리핑해.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이다. 제가 3일 전 보고서 썼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백악관 브리핑룸.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전 세계 언론이 모두 모였죠. 국가안보좌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을 발표하는 순간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그는 문서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첫 문장을 읽겠다고 말했다. 브리핑룸이 일순 조용해졌다. 곧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브리핑룸은 폭발하듯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던졌다.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침착하게 문서를 넘기며 말했다.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먼저 조율해야 할 국가는 한국입니다. 한 기자가 다시 소리쳤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좌관이 페이지를 펼치며 대답했다. 문서 3페이지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 현상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브리핑룸은 삽시간에 혼돈에 빠졌다. 나는 뒤쪽 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70년 만의 대전환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1시간 뒤 CNN은 메인 뉴스에서 선언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BBC 앵커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이 침묵으로 이긴 전쟁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알자지라도 긴급 특집을 편성했다. 기록과 기술과 품격. 한국이 보여준 완벽한 승리.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전 세계 언론이 내놓는 속보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독일 국방부 한국과 차세대, 방산협력추진, 프랑스 외교부, KF21 공동개발 참여 검토, 영국 국방부 한국 감시 시스템 벤치마킹, 싱가포르 총리 지역 안정의 파트너는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 동남아 전체가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마크 대령이 뛰어들어왔다. 중동에서도 연락이 왔어. 사우디가 한국 방공 시스템 구매 문의래. 나는 그 순간 세계가 위기관리의 모범을 한국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후 3시 국무부 대외의실 200명이 넘는 외교관과 분석관이 자리한 가운데 스틸러 소장이 나를 단상으로 불렀다. 애단 마지막 브리핑을 해 이 모든 걸 설명해줘. 나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스크린에 독도 사진을 띄웠다. 이 사건은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가 진정한 강국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의 대응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해 보여주었다. 72시간의 침묵. 한국은 조롱을 받는 동안 계산했다. 한 줄 발표. 일본은 패닉에 빠졌다. 127 문서. 일본의 논리는 무너졌다. 기술 시스템. 일본의 거짓이 드러났다. 품격으로 마무리 세계는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한국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총알을 대신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동북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것이 21세기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회의실 전체가 일어나 환호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눈물을 가까스로 참았다. 그날 저녁 서울 외교부에서 마지막 브리핑이 열렸다. 장도연은 평온한 얼굴로 단상에 올랐다. 그 평온함 속에 묵직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드러난 것을 다행이라 여길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박수가 조용히 번져 나갔다.
나는 사무실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독도 사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성숙한 국가인지를 보여준 시험이었다.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중심 대한민국이다.